유럽이 좀 더 보수적으로 가지 않을까, 비세계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있고. 이번 위기가 앞선 위기와의 차이점이 뭐냐 했을 때 어떤 쇼크가 와서 수요 침체가 되는 거는 비슷한 양상일 수 네. 있는데 이번에는 셧다운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제조업에서는 이제 공장이 도미노로 이렇게 중단된 거지만 이게 또 농업 쪽에서도 보면 농업 생산이 일단 중단된 거라 인도, 베트남 이런 데들이 쌀 수출을 중단하거나 줄였거든요. 아, 이게 식량 위기로까지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제가 뭐 그런 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답변 드린 데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거시경제 흐름으로 봐서는 일단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좀 곡물도 자산 가격,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또 기후 문제가 지금 이제 물 부족, 기후 문제, 특히 이제 경작 면적의 감소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거든요. 코로나와 별개로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이죠.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 농업 인구가 줄고 있고 경작지가 줄고 있고 물이 오염되고 있고 그리고 세계 식량기구 같은 데서도 중국이 급격한 어떠한 그 곡물 수입국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곡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19가 이제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 곡물의 구조적인 수급 불안정을 더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관점에서는 뭐 아랍의 봄 2010년인가요? 그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만은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그런 뭐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식량난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어떤 내전이라든지 또 국가 간 분쟁, 특히나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세계가 고립주의, 독립주의, 국가 이기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위축되고 셧다운이 되면 이러한 고립주의와 독립주의, 국가주의, 이기주의가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국경을 폐쇄한다든지 국가 간 어떤 자유로운 이동을 좀 제한한다든지 이런 컨셉도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식량도 조금 더 생산국가, 그다음에 식량 공급국가, 수출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를 전략 자원화시켜서 국가의 어떠한 파워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곡물 수급이 조금은 더 불안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식량이 무기화됐던 게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있었나요? 그게 장기화된 적은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뭐 그렇게 장기화되거나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셧다운이 길어지면 이제 그럴 위험도 있는 거죠.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날이 오잖아요. 그때 당장 필요하진 않는데 사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바이러스든 미세먼지든 언제 또 위험이 닥칠 수 있으니까 비축해 놓자. 네. 이게 아마 저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이런 게 전반적인 이 경기 순환의 사이클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전 세계가 지금 공급이 촘촘히 연결돼 있고 서플라이 체인이 10년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업이 세분화돼 있고 물류의 이동이 굉장히 좀 정교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상은 당연히 생각했던 그런 국가 간 물류 이동이라든지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게 단절될 수 있구나. 소위 초연결성 사회를 당연시 여겼던 사회에서 이게 어떤 위기가 닥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어떤 자원을 곡물 말씀하셨지만 전략 자원화 시켜서 또 마스크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국가의 전략 자원이 됐을 때는 이게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분업이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경험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코로나19가 지나가더라도 국가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국가의 보수적인 어떤 스탠스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 보입니다. 사실 저희 세대는 자유무역 시대가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세대인데 이제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예측해 본다면 어떤 시대가 좀 펼쳐지고 개인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모든 문제가 뭐 급격하게 제가 볼 때는 뭐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가 완전히 단절되고 분절돼서 이렇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서서히 이제 진행될 것 같은데요. 좀 양면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더 초연결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쪽에서는? 네, 온라인 쪽에서는 언택트 문화, 또 비대면, 또 재택근무 뭐 이런 쪽에서 조금 더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거기서 생기는 파생적 영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실률이 올라가면서 재택근무로 인해서 이런 2차, 3차 파생 효과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그 초연결성이 더 연결되는 이제 현상도 있고, 한쪽에서는 말씀하셨듯이 단절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시 여겼던 연결성을 하나씩 끊어보자, 혹은 규제해보자, 혹은 국가의 어떤 이익에 혹은 전략에 의해서 무기로 삼아보자, 뭐 이런 쪽으로 자유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어떤 역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선진국 중심으로 일어난다면 전 세계의 어떤 그 보편적인 어떤 문화로 정착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럽이 좀 더 보수적으로 가지 않을까, 비세계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재선되고 이러면 1차 때에도 이제 공약을 했었지만 자유주의 질서의 어떤 어떤 전환, 국가 중심의 어떤 폴스 아메리카의 어떤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과정에서 초연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끊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